지금 이 시간 12월 FOMC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 횟수 모두 따져보면 약 300차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 무리한 조치, 결국 이자 부담으로 급증한 디폴트 위험을 빅폭탄을 돌려막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폭탄 돌리기는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이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최대 재료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의 11월 CPI 아니겠습니까? 네,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죠. 예. 우리가 7.3%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시장 컨센서스가 7.3% 하는데 이거보다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냐.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7% 밑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그 점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7.1% 그쳐서 사실은 예상보다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기 때문에 예. 오늘은 사실은 그 증시보다도 주가 상승폭이 말해줍니다는 오히려 그 국제시장이라든가 달러 인덱스라든가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테슬라의 주가가 가장 관심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결과는 오늘 내내 잘 들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11월 CPI 예상은 7.3%에서 7.1% 드러냈죠. 이러면 이제 금리 인상 정책론은 확실히 굳어졌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한번 전부 오늘 비교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굳어졌기 때문에 일단 그 12월 마지막 회의에서는 금리는 오히려 내년이 관심이 되지 그렇게 관심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주가의 상승폭을 제한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 관심이 되는 건 이제 점도표에서 최고금리, 우리가 이제 홍익국께서는 최종금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최고금리가 이번에 그 11월 달 CPI 발표를 계기로 해서 5%로 굳어진다. 여기를 넘느냐보다도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예. 이런 쪽의 시각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2월 달에 경제 전망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도 새롭게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오늘 달러 인덱스가 103대로 갔습니다. 예. NDF 환율에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붕괴돼서 우리가 11월 14일 날 원달러 환율이 1,300마저 붕괴되는 게 아니냐. 그때 원달러 환율이 대부분 1,400원대 걸려 있었었는데요. 예, 그렇죠. 달러 투자자로부터 굉장히 항의를 받았습니다는 오늘은 마감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붕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특히 연말을 앞두고 기업의 외화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요. 꼭 좀 이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오프닝에서 테슬라를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 주가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안 볼 수가 없죠. 예. 오늘 그 미국의 월과 관련된 방송은 전부 테슬라를 특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오늘 원달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영국 PD께서 아마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액면분할전에 500달러 붕괴됐습니다. 500달러가 지금 상태에서 마감 지수를 내가 못 보고 이제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지금 한 160달러 정도 이때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3하면 480, 490. 예. 그래서 500달러가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 1년 전 대비해서 지금 60%가 넘는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 손실 규모도 지금 제가 들어올 때까지 테슬라 주가를 때리니까 한 150조 원이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은 뺍니다. 150조 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에서 가장 그 곤혹스러운 사람이 캐시우드입니다. 캐시우드가 테슬라라든가 빅테크 업종을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거의 마진콜이 위기가 돼 있습니다. 투자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 160달러네요. 이렇게 떨어졌죠? 곱하기 3하면 480달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마감 지수로 그럽니다. 예.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올해 추천하는 시각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우리 서학개미들도 지금 보유 종목수로 보면 테슬라가 가장 많다 하는데요. 사실 증권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너무 그 테슬라의 저가 매수를 강조하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돌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트위터의 인수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틱톡 금지법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트위터에 대해서 내년도에 매출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섰지 않느냐. 그러면 트위터를 델라웨어 법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인수했던 이렇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에도 영업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부정적 편향이 생기게 됐죠. 예. 그래서 오늘 일제히
나스닥 지수가 오늘 116포인트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테슬라만큼은 저희 160달러로 아주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또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게 아무래도 각국 중앙은행들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연말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 연말 피날레죠. 원래 매달 예. 매년 12월 달에 셋째 주에 걸리는 주는요. 이 중앙은행 회의가 가장 많이 열리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페드 회의에 집중돼 있습니다는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로존의 ECB의 그 회의가 목요일 날 있고요. 같은 시점에 영국도 있고요. 영란은행에 그 스위스, 노르웨이 여기에 이제 선진국들이 이렇고요. 예.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에서는 멕시코와 콜롬비아 국가 그리고 한국의 주변의 동북아에서는 대만과 필리핀 같은 이런 국가들이 9개국으로 나오고 유로랜드 19개 회원국을 포함해서 28개 국가다. 이건 언론이 잘못 표현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통화정책의 결정은 사실은 ECB에서 결정되고 집행기관은 독일의 분다스방크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 언론에서 유로랜드의 19개를 합쳐서 28개국의 금리를 결정한다. 이건 잘못돼 있다. 통화정책의 결정은 ECB에서 한 군데에서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9개 국가가 이번 주에 합니다.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예.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 안정권에 들어가고 피봇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홍영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북유럽 국가입니다. 예, 스웨덴과 노르웨이. 그래서 노르웨이에는 지금 인플레 안정권이 있기 때문에 0.25% 이렇게 베이비 스텝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국가들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인플레 가장 불안한 국가가 이제 콜롬비아죠. 좌파 정부 들어오면서 굉장히 포퓰리즘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된다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포인트 비건 스텝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중앙은행들은 인플레 안정세가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빅스텝 0.5%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각국의 금리 인상 전망도 한번 체크해 봤는데 아무래도 올해 경제의 가장 탑 뉴스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페드의 올해 마지막 회의 결과가 되니까 예. 시청자분한테 어제는 이제 페드의 그 통화 정책을 결산한 데 이어서 다른 세계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오늘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올해는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물가를 금리를 올려갔던 이게 세계 탑 뉴스죠. 실제로 탑 뉴스가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무려 300차례 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지상에서 이렇게 보면 275차례인데요. 요번에 이번 주에 9개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죠. 예.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한 10여 개 이상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금리를 다 올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300차례 넘게 그래서 언론에서 나온 275와 차이가 있는 것은 올해 연중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9개국을 하면 275개가 플러스해서 284개국이고 10여 차례 사용은 300차례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00차례가 가능하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금리를 인상은 했습니다. 예. 페드만 하더라도 한 개국이 아니라 페드만 올해 들어서 7차례 금리 이번까지 7차례죠. 예. 그걸 포함해가지고 300차례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올해 3월 이후에 이렇게 단기간에 금리를 300차례 올리는 것은 각국의 모든 중앙은행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차례 이상 금리를 올리는 국가는 지금 70개국이 넘는다. 일전에 한번 지적해드렸죠. 예. 그리고 대부분 다 금리를 올 때는 노멀 스텝 0.25%를 올리는데 너무 뒤늦게 물가가 폭등하는 상태에서 자 0.5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단계 이상 빅 스텝, 3단계 자이언트 스텝, 콜롬비아 것처럼 비건 스텝 1%포인트, 100bp 이렇게 올리는 국가가 금리 인상 국가의 60%가 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금리를 내린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중화경제권은 오히려 13차례 정도 금리를 내렸다. 예. 아주 이게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는 올해 숨가팠죠? 예, 숨가팝니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세계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한번 평균 수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세계 평균은 올해 연초의 기준금리의 평균은 1월 달에 2.8%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12월 기점에 지금 상태에서 때리면 5.2%인데요. 9개국 올리고 나머지 12개국 올리면 저게 한 5.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4 정도. 예. 그리고 선진국이 많이 올렸느냐
신흥국이 많이 올렸느냐? 그러면 홍영거 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보면 신흥국이 인플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보면 신흥국이 많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선진국이 더 많이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페드가 작년부터 인플레 일시적이다 이런 입장에서 너무 인플레를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 뒤늦게 오다 보니까 신흥국 인플레 고질적인 신흥국보다 자 선진국 같은 경우는 2.5%포인트 올렸는데 신흥국은 2.4%포인트 올려서 저기 5.2에 2.88은 2.4%포인트 중간에 딱 걸리는 겁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5.2에서 2.8에 빼기는 2.4%포인트죠. 중간에 딱 때려버리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킹달러, 갓달러 얘기한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중에 캐리 트레이드가 미국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미국의 실력껏 이상으로 이렇게 달러가 강세된 측면이다. 그걸 가지고 갓달러, 킹달러 하니까 최근처럼 인플레가 잡히니까 어떻습니까? 갓달러, 킹달러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오늘 원달러이 1,300원도 붕괴되지 않습니까? 9월달 초에 2,000원씩 같이 온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청자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갓달러, 그 다음에 킹달러에서 달러를 많이 3개월 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1,420원이 오늘 1,300원이 붕괴되거든요. 이런 우를 저지른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각국 중앙은행들이 숨가쁘게 금리 인상을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목적인 인플레이션 결국에 잡혔습니까? 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으니까. 예, 그렇죠. 자, 지금 금리를 올린 이렇게 개월수로 보면 한 8개월 이상 됐으니까 통화정책 시차상 보면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를 잡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인플레 안정권에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게 캐나다고 이미 피벗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호주도 그렇고 북유럽 국가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것이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확실히 인플레가 안정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어쨌거나 외형상으로는 안정이 되고 있다. 2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9.1에서 오늘 7.1%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 만에 9.1에서 7.1로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둔화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서 낙인 효과가 있는 CPI,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정점이었죠. 10.7%. 그 위에 10.3%에서 11월 달에 최근에 발표했습니다는 여기서 정점을 찍고 있다. 자, 근데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들쑥날쑥해서 여전히 5%다.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금리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작년 8월부터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를 잡고 들쑥날쑥하니까 어떠냐? 정책이라는 게 양면성 측면에서 당신들이 먼저 이러니까 MZ세대든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맛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목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물가가 잡혀가는 분위기지만 당초 기대한 서주로 그렇게 썩 확실하게 잡히진 못한다. 오늘 7.1%지만 인플레 타겟팅 대비해서 자 아직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죠. 예,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 빨리 올라가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되는 거죠. 지금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세경제 성장률이 2%대로 이렇게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바로 그렇다. 근데 이게 그레이트 리세션이냐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예. 그렇진 않다. 지금 세계경제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코로나에 잠재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잠재 성장 체력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면 성장률 떨어지는 거 보면 그레이트 리세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체력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체력이. 그러면 체력이 떨어졌으니까 그에 맞는 성장을 해야죠. 우리가 체력이 약화되는 상태에서 과거처럼 체력이 강할 때 4% 들어오면 다시 인플레가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내년도에 뭐 그레이트 리세션 뭐 이런 쪽으로 예. 그레이트 디프레션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사실 4, 4분기에 내년도 전망치가 다 나온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그렇게 오히려 그 상승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지금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디폴트 리스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폭탄 돌리기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사실은 단기에 물가를 잡겠다 해서 이렇게 올해 들어서 각국이 300차례 이상 금리를 빨리 올리다 보니까 예. 자 지난 20년 동안 저물가의 저금리 체제거든요. 빚이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빚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굴욕을 당할 정도로 그게 빚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 미명화됐거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빚이 많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저렇게 빨리 올리다 보니까 대부분 다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디폴트 위험에 빠지는 거죠. 디폴트 위험에 빠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것이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죠. 그럼 중국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비폭탄 돌리기냐, 부채 폭탄 돌리기냐, 이 표현은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중국이 모든 자산을 회수해라 한 쪽이 그 똑같은 맥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상태에서 디폴트 위험에 물치는데요. 자, 스리랑카라든가 1대1로 해서 들어왔던 그 중국에서 지원해줬던 국가, 대출해준 국가를 회수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신네들이 중국이 디폴트 위험을 스리랑카, 파키스탄에 전가시키는 거죠. 대출을 회수하니까. 내가 당해야 되는데 저거 뭐냐. 저기서 뽑아가지고 나를 디폴트 위험을 주안화시키고 그러면 상대방은 뭐냐.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벙찌는 거죠. 이게 폭탄 돌리기다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신흥국, 약한 신흥국만 하느냐 하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서 미국의 국채를 대거 매각하는 소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미국의 국채를 대거 매각하면 중국으로 돈 들어가죠. 근데 미국은 국채 시장에 돈이 쫙쫙 마르죠.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지금 단기간에 금리 올라가는 거에 따른 디폴트 위험을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는 대표적으로 근린 궁핍화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재미난 표현을 썼습니다. 전형적인 폭탄인데요. 이건 가족 오락관 낙인 효과다. 가족 오락관이요? 예, 가족 오락관인데요. 허참 선생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뭐 귀를 막고 그림 맞고요. 하는, 아니 그 이제 그거는 이렇게 이제 뭐 낱말 이어지기 그거고요. 이제 이렇게 폭탄이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폭탄이 돌리는데요. 내가 이제 다 갖고 있다가 홍 앵커한테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초반에 그 참여한 출연자들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이게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주문도 천천히 읽고 보고 해가지고 남겨줍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터지는 시간이 임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주문도 외기 전에 휙 남겨버리거든요. 이게 폭탄 돌리기다. 가족 오락관 낙인 효과다. 결국 터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을 한번 벤치마크로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페드가 금리를 올해 상당 기준으로 0.25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4%까지 올렸습니다. 가장 이렇게 미국과 친화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실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의 추세에 맞춰서 일본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요. 자, 국가 채무가 27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포인트 정도 올리면 디폴트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구로타 학교 입장에서는 자, 뻔히 알지만 올려야 되지만 사실 고집스럽게 금리를 알리는 거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많은 국가 입장에서는 앞으로 피봇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비폭탄 돌리기는 터진다. 그럼 이걸 하면 빚에 대해서 원리금 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피봇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봇을 하면 저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피봇 하면 금리 인상 속도를 준화하거나 금리를 내려지죠. 그러면 경제주체에 대해 빚 상환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금리의 건전성 회복되죠. 오케이? 그러면 경기가 회복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봇 페이버가 경기 침체를 직결시키는 것보다는 금융 건전성 시스템 회복을 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안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피벗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페드의 최고금리 관련해서 피벗은 뭐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거로 보고요. 나머지 국가를 같이 해서 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드가 이번에 11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7.1% 나오다 보니까 최고금리는 한 5%대로 이렇게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변동성이 있으니까 자, 최상 시나리오 제레미 시겔이 물가 빨리 안정된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죠. 물가 빨리 안정된다. 이렇게 했을 때 올해 12월 달에 0.5%를 인상하고 내년은 중단한다. 그리고 내년에 인하한다.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증시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차상 시나리오, 일반적 노멀 시나리오 되겠어요. 표준 시나리오 보면 자, 5%니까 이번에 금리를 0.5% 올리죠? 4.5% 되죠? 나머지 0.5% 어떻게 올리느냐? 내년 1월 달에 우리 한국 시간에 2월 달에 0.25 올려? 3월 달에 0.25 올려. 오케이? 그러면 5% 중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악 시나리오가 우리가 점검했던 겁니다. 자, 6.5%. 블러드 총재가 7% 얘기했던 것이 아마 창피스러울 겁니다. 물가가 될 때. 자, 그러면 JP모건에서 6.5% 하면 이번에 올려. 자, 이번에 올리면 4.5%. 예. 나머지 이제 격차를 보면 200bp. 내년에 8차례 연준 회의 0.25% 올려. 연중 내내 올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인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그 차상 시나리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른 국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중앙은행과 차별화. 지금까지는 올해는 금리 인상이라는 커플링 동조 현상인데 내년에는 사실상 인플레 결과에 따라서 디커플링 차별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기 금리 인상 중단국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호주, 캐나다, 북유럽 국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과 유럽은 Great Divergence, 저는 뭐 Anti Great Divergence, 역자산, 역대발산이 나올 것이다. 이건 환율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미국이 먼저 올리고 유럽이 늦게 갈리는 상태에서 달러 인덱스에서 58%를 차지하는 것이 미국이 먼저 올려 유럽이 늦게 가 달러 강세. 그러니까 반사적 측면에서 강세인데요. 내년 거꾸로 상황이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중화경제권은 내년에도 금리를 계속해서 내릴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경기 부양, 시진핑 체제 안정, 경기 부양, 중화경제권, 중국 유망 이렇게 추천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는 주목하실 게 올해는 일부 중화경제권이든가 이런 게 금리를 내린 측면이 있지만 대체로 보면 민주주의 국가는 미국의 금리 올려 대부분 다 금리 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년은 민주주의 국가도 인플레에 따라서 차별화,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는 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Great Divergence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역대발산 현상이 일어난다면 달러 가치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올해는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렸죠. 예. 특히 달러 인덱스에서 가장 크게 올렸던 6월달 0.5%, 75%, 7월달 0.75%, 8월달 회의 없었고 9월달 0.10%, 11월달 이때 달러가 강세였었죠. 예. 이땐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씩 올렸습니다. 근데 유럽은 뭐냐?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뒤늦게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 사이에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내년은 미국은 금리 인상 정책을 해서 자, 이번에도 먼저 피벗이 가는 거죠. 자, 0.75에서 지금 0.5%. 그러나 유럽은 10월에 정점을 맞고 있지만 0.75%, 7%에서 최소한 0.5% 있다 하더라도 사실 미국과 유럽 간에는 내년도에 금리 차가 축소된다. 예. 그러면 달러 양식 구성 항목의 58%인데 파운드까지 보면 70%입니다. 여기서 유로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예. 오늘 달러 인덱스가 103대로 레벨로 정 PD께서 달러 인덱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가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103, 104, 예. 103 이렇게 해서 104대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103대가 대부분 다 장중되네 그랬습니다. 예. 103인데요. 우리가 이제 방송 전에 준비하니까 시청자 여러분 양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감 지수를 보지 못하고 온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중되는 103대입니다. 103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NDF 환율에서 1290원대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1290원까지 이렇게 1290원까지 이게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마감 지수는 1300원이 떨어질 거로 봅니다. 예. 앞으로 킹달러, 갓달러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는 지금은 킹달러, 갓달러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렇죠. 갑자기 썸데이, 썸타임, 킹데이, 갓달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출연자들 보면 갓달러, 킹달러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의 분위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경제도 체크해봐야 되겠죠. 올해 통화 정책 사실상 뭐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네, 11월 금통일을 계획해서 우리는 마무리됐죠. 예.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미국의 페드를 보고 중심권을 보고 우리가 마무리시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뭘 잘났다고 먼저 마무리시키면 사실 페드가 그 이후에 12월 달에 여러 가지 보면 내년도에 통화정책 분야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차례의 월별 회의에서 8차례로 비페드식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중심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회의는 미국보다 나중에 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내년도에 이창용 신임 하는 총재께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작년 8월부터 올렸습니다. 지금 0.5에서 3.25로 올렸습니다. 빠르게 올렸죠. 예. 7월 달에는 우리 금통위 사상 믹스텝에 해당되는 0.5%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통화 정책에서 보면 페드식으로 쫓아가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였습니다. 그러면 잡혔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 금리 인상 8월서부터 지금까지 금리 인상안 소상공인이라든가 MZ 희생시켜서 저렇게 올렸던 지금은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가장 좋은 게 인플레를 달성했느냐? 인플레 달성하지 못했죠. 예. 우리 5%지 않습니까? 들쑥날쑥 주거비도 우리가 가중치가 적은 상태에서 5% 들쑥날쑥 잡히지 못했다. 두 번째는 외자 유출입에 대해서 방지했느냐? 9월 이후에는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이번에 올리면 더 올라갈 거랬습니다. 예. 그러면 자금 이탈되죠. 그런데 오히려 외국 자본이 거꾸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잘못돼 있다. 그리고 금융 건전성 확보에서 가계부채 정리한다. 가계부채는 질적으로 악화돼서 너무 빨리 은행 이기주의 되다 보니까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도권에서 담보대출 때 안 줘 사채시장 가있죠. 질적으로 악화됐죠. 여기가 갈 거였죠. 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고생들 하십니다는 이제는 수평적 사이다. 페드든 하느니든 사실상 물가 안정이지만 국민 편에서 좀 이것 추진해 주십시오. 경제 여건이 사실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했을 때 한국은행이 설립할 때, 페드가 설립할 때는 분명히 다르지 않느냐. 예. 그 경제 주체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요 편에서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 당부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